일본 방위 정책이 대전환을 받게 됐습니다. 방어를 위해 그동안 최소한의 무력 행사만 인정해온 일본 정부가 적의 군사기지 등을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사원이 대장동에 제기된 의혹과 비슷한 정황을 일부 지자체에서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헬멧남으로 알려진 전상범을 부회장 등 김만배 씨 측근 2명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자해를 시도했다 회복 중인 김 씨는 변호인에게 검찰 수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촌 주공 등 서울 대규모 단지에서 청약 기본 점수에 해당하는 20점대 당첨자가 속출했습니다. IMF는 한국 부동산 가격이 오랫동안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넋을 기리는 49제가 열렸습니다. 유족은 희생자들을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의 75%가 전공의 부족으로 내년부터 진료를 축소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대란이 우려됩니다. 어제 저녁 한강철교를 지나던 1호선 지하철이 고장나 승객 500여 명이 2시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일본이 사실상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전환을 선포했습니다. 일본 국방정책의 주요 지침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안이 오늘 가기에서 의결됐는데 핵심은 적에 대한 반격 능력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일본 공격 착수를 확인할 경우에 적의 미사일 관련 시설 등을 먼저 타격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하죠. 이로써 최소한의 방어적 전력만 보유할 수 있는 평화헌법 구조를 우회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방위비도 대폭 증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뉴스나인은 국제부 최원희 기자의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가기에서 국가안전보장 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이 적으로 규정한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ta격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各ミサイル能力の強化、あるいは急激な軍備増強、力による一方的な現状変更の試みなどの動きが 일본이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라는 평화헌법 구조의 전수 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고 유사시 선제 공격 가능성을 열면서 기존 방위 정책의 대전환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 중국, 북한, 러시아를 가상 적국으로 미국, 한국, 대만을 협력 국가로 규정해 피하 구분도 명확히 했습니다. 방위비도 대폭 늘어납니다. 내년엔 사상 최대 규모인 6조 8천억 엔, 우리 돈 65조 원을 편성하고 5년 뒤인 2027년엔 최종적으로 GDP의 2%인 약 11조 엔, 우리 돈 106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됩니다. 미국 정부는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We have been very clear that we broadly support the efforts of our allies and our partners to bolster their self-defense, to include Japan's efforts. 그러나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은 2차 대전의 전범인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반격 능력이라고는 합니다만 사실상 군사 대국화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동북아 안보 지형에는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기존 주장도 더욱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총괄 공사를 초치해 이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이른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독도 영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3대 안보 문서 중 하나인 국가 안보 전략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고 기술했습니다. 9년 전인 2013년 마련된 국가 안보 전략엔 독도 영유권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추가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겁니다. 일본은 이와 별개로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와 외무청서에서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이 오랜만에 훈풍이 불던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일 협력적인 자세 이런 것들에 일본이 찬물을 끼얹는 거니까 조금 더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게 오늘 저녁 외교부는 주한일본 총괄공사를, 국방부는 주한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각각 불러 항의했습니다. 외교부는 논평을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일본의 선제 타격 조항에 빌미를 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입니다. 여기에 미중 갈등도 있습니다. 미국이 즉각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도 바로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오늘 고체 연료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준비를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전 탐지가 어려운 고체 연료로의 진화는 위협의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졌음을 뜻합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3월 북한 동창리 서해 발사장 엔진 시험은 수직으로 이뤄졌습니다. 첫 시험에서 단번에 성공함으로써 5년 9개월이 지나 오늘 서해 발사장에서의 고출력 엔진 시험은 수평으로 진행됐습니다. 두 시험 모두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했는데 연료가 액체에서 고체로 바뀐 데 따른 변화일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최단 기간 내 또 다른 신형 전략 무기의 출현을 기대하시며 북한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장거리 미사일 연료의 고체화를 5대 국방력 강화 사업으로 명시했습니다. 액체 연료는 주입하는 데 시간이 걸려 발사 전 탐지가 용이한 반면 고체 연료는 탐지가 어려워 기습 발사에 유리합니다. 연료를 고체화시켜서 기습적으로 발사하고 요격과 사전 타격을 회피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특히 북한이 밝힌 엔진의 추력은 140톤의 무게를 밀어올리는 힘에 해당하는 140톤 포스로 미국의 ICBM인 미니트맨3 출력의 1.7배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본토 전역을 정밀 타격할 수 있게 된 건데 정부는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며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대장동 의혹이 점입 가경으로 커져가는 걸 보면서 거기만 그렇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검찰 역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지방 권력의 사유화에 있다고 명시한 바 있죠. 감사원이 지난 2달 동안 제2, 제3의 대장동 가능성이 있다고 본 수도권 지자체 8곳을 감사해서 일부 비위를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 여기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합니다. 황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0월부터 감사원이 수도권 지자체 8곳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가 된 대장동 개발 사업처럼 지자체가 추진해온 민관 공동개발 사업을 전방위로 감사한 건데 감사 대상에는 그동안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의왕과 평택, 김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자체가 민관 공동으로 실시한 미니 신도시 개발 사업과 낙후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을 주로 들여다봤습니다. 자료 제출하시고 실질 감사 와서 현장에 나와서 감사를 하신 거죠. 오늘 현장 조사까지 마무리했는데 감사원은 일부 지자체 공무원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민간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황 등 비위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장이 민간업자와 결탁해 인허가권을 남용한 사례 등이 있는지는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토대로 감사위원회를 열고 처분을 결정할 계획인데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까지 의뢰할 경우 제2 대장동 비리가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감사원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구도심 공원화 사업 관련 자료도 입수해서 검토 중입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의사결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소송전도 벌어졌었는데 김만배 씨가 재판에 개입해서 이 대표를 도왔다는 증언도 나온 상황이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 옛 도심에 들어선 근린공원. 과거 성남 1공단이었지만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수익 중 2,700억 원을 투입해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당초 이 부지엔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당선되면서 백지화됐습니다. 당시 이 시장이 자신의 첫 번째 공약이었던 공원화 사업을 밀어붙인 겁니다.
이를 놓고 개발업자와 성남시 간 소송전까지 벌어졌는데 남욱 변호사는 최근 검찰에 김만배 씨가 성남시를 도우려고 당시 재판에 개입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해당 부지 개발업체는 사업 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 2심을 이기고도 대법원에서 패소했는데 김 씨가 대법관에 말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재판 개입을 시사했던 겁니다. 당시 대법원은 공원화 사업이 이미 진행돼 재판에 실익이 없다며 성남시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감사원은 최근 성남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 착수 시기를 조율 중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을 도운 혐의로 체포된 측근 2명도 구속 기로에 섰습니다.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나올 예정인데 저희 취재진이 영장에 찍힌 두 사람의 구체적인 혐의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김만배 씨와 이 두 사람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 김보건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틀 전 차 안에서 자해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김만배 씨. 상처 부위를 치료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데 변호인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압박감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자신의 측근이 잇따라 체포된 것과 관련해 가만히 있다가는 내가 허위 진술을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긴다고 했다는 겁니다. 검찰에 체포된 김 씨 측근은 대장동 수익 260억 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최모 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모 씨. 두 사람은 오늘 법원에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 김 씨 계좌에서 거액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두거나 일부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정상적으로 받은 배당금을 구속돼 있는 동안 관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라며 부동산도 모두 실명으로 샀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 수사가 진행되자 추징에 대비해 재산을 숨길 필요가 있었고 수표나 부동산 매입 자금도 대부분 세탁 과정을 거쳤다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법원에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밤새 결정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전 정부 수사 관련 단독 보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은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조사가 산업부에서 청와대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지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6월 법원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대군규 전 산업부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소강 상태였던 검찰 수사.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을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책임자였던 조현옥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상대로 이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장들이 줄줄이 바뀌는 과정에서 청와대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월 청와대 인사로는 처음으로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을 소환한 데 이어 조 전 수석까지 부르면서 검찰 수사가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으로까지 확대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검찰은 3년째 이어온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해는 저물어 가는데 내년 예산안 처리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수용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오늘 최종적으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이 된 법인세율 인하 폭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들도 아직은 손볼 게 많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하루 만에 여야 원내대표를 다시 모아 자신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역정까지 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을 도우려고 하는 이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늘어지고. 처리 시한도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만 가지고는 이후 대만의 20%라든지 싱가포르의 17%와 경쟁하기는 어려워서 추가로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 폭이지만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도 협상의 걸림돌입니다. 대통령실도 법인세 1%포인트 인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국내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율이 높고 실효세율은 경쟁국가인 대만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며 세율을 낮춰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고유동입니다. 최근 들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서울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정권 초기에 혼란에 마음을 돌렸던 중도층 일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늘어나는 배경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6%로 5개월 만에 30% 중반을 넘겼습니다.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노조 대응이 20%로 가장 높았고 공정과 정의, 원칙이 16%로 뒤를 이었는데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 대응에 이어 탈원전과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겠다는 개혁 정책들도 공감을 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부는 조직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행사하는 세력과는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별로는 부산과 울산, 경남이 8%포인트, 서울이 5%포인트 순으로 오름폭이 컸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와 60대에서 5%포인트씩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 안보를 굳건히 하겠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가를 받는 부분이라고. 40%를 넘긴 조사 결과도 이어졌는데 RN서치와 여론조사공정 조사에선 지지율이 각각 40.1%, 41.5%였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주요 원인으론 일방적인 운영, 소통 문제 등이 지적됐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오르면서 노동개혁과 연금개혁 등 풀기 어려운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데 동력이 생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민주당에선 자의로 또는 타의로 당을 떠났던 인사들에 대한 복당 심사가 있었는데 무엇보다 사실상 복당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복당 결정이 미뤄진 걸 두고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받아들이자고 했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이 끝까지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은 기정사실로 여겨졌습니다.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복당을 의결했고 이재명 대표도 복당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당이 개방돼 있어야 한다면서 검찰의 공세가 집중된 상황에서 가용 자원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오늘 최고위에서 복당 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청래 최고위원이 예상 밖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 최고위원은 가수 나훈아의 히트곡인 사랑은 눈물의 씨앗에 빗대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분열의 씨앗이라고 말하겠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박 전 원장이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참여한 점과 2017년 대선 때 당시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던 점을 문제 삼으며 해당 행위자의 복당은 적절하지 않다고 가세했습니다. 문자 폭탄을 만들어내는 양념공장이고 문재인은 양념공장 사장임이. 그 바람에 박 전 원장의 복당은 결국 보류됐습니다.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 문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최고위원들 간의 견해차가 좀. 박 전 원장이 다음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 출마할 거란 관측도 반대 기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넋을 기리는 49제가 열렸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는 슬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안윤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49제 추모 위령제. 희생자 위패와 옷가지를 태우며 유족은 참아왔던 눈물을 흘립니다. 극락왕생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도 엄마와 아빠 딸로 태어나주길 바래. 먼저 떠난 자식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을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건넵니다.
이제 떠나보내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막상 떠나보내려 하니 오늘이 이승에서 우리 이 영혼들의 마지막 하루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한이 엄마가도 얘기했지만 오늘 49일이 안 오길 바랬는데 오후 6시부터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시민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잠시 묵념을 하며 희생자를 추도했습니다. 추모제는 원래 도로 2개 차선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면서 4개 차로로 공간을 넓혔습니다. 유족들은 참사를 잊지 말아달라며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최근 인천의 한 대학병원이 소아과 입원 중단을 발표해서 부모 걱정은 물론이고 사회 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소아과 전공의 부족이 이유였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율이 더 떨어지고 수련병원 대부분이 진료를 더욱 줄일 예정입니다. 대규모 진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원인이 뭔지 윤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요즘 소아호흡기 환자도 급증합니다. 아기 영유아 건강검진이랑 감기 때문에. 급격히 상태가 변하는 소아 환자들 특성상 한밤중에 응급실을 찾는 일도 잦지만 소아과 당직 의사가 있는 병원을 찾기 힘든 게 현실. 24시간 소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수련병원은 전체의 36%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중한 아이들을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단 한 도시라도 있을까? 소아과 지원율이 내년엔 15.9%까지 떨어졌고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곳도 전체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이나 됩니다. 환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데다 치료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데 비해 수가는 차별되지 않아 인기가 떨어졌다는 설명입니다. 전문의로서의 메리트가 다른 과목에 비해 조금 떨어진다고. 결국 가천대 길병원은 이달부터 소아 입원 환자를 받지 않고 있고 내년엔 전체 수련병원의 75%가 진료를 더 줄일 계획입니다. 의사들은 수가 현실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속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일본처럼 특별법을 만들어 붕괴 직전에 소아과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소아 청소년과 공백뿐 아니라 지역별 격차도 심각합니다. 가뜩이나 의료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주요 대학병원 분원마저 수도권에 집중될 예정입니다. 지방 공백이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차종승 기자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분원이 들어설 경기도 시흥의 부지입니다. 800병상 규모의 병원이 내년 착공을 앞뒀습니다. 여기 그런 데가 시아병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있으면 좋죠. 있어야 돼. 세브란스는 송도, 아산병원은 청라, 한양대는 안산 등 주요 대학병원 10곳의 분원이 경기와 인천에 세워질 예정입니다. 500에서 800병상 규모의 대학병원 분원들이 계획대로 설립이 될 경우 6년 안에 6,000개 넘는 병상이 수도권에 생길 전망입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대학병원과 달리 분원은 지자체장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수도권 밀집을 막을 수단이 없는 겁니다. 이미 상급 종합병원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상황에서 분원마저 몰리면 지역 의료 인력 유출과 필수 의료 공백은 더욱 심해질 거란 지적입니다. 피해 의사와 간호사 인력이 수급하고 맞물려서 일대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미 지난해 수술 환자 절반 이상이 수도권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을 만큼 쏠림 현상은 심각한 상황. 비수도권에선 수술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자조 섞인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병상 수급 불균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을 몰래 가르치던 사립대 음대 교수가 해당 학생에게 소속 대학 입시곡을 알려줬다가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입시곡 정보를 받은 학생이 이를 SNS에 자랑했다가 교수와의 유착이 들통났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검은색 외투를 입은 여성이 경찰과 함께 법원을 나섭니다. 자신이 과외 교습을 해온 학생에게 입시곡을 유출한 혐의로 서울 유명 사립대 음대 교수 A씨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습니다. 입시곡 유출하신 거 인정하시나요? 혹시 피해 학생들에게 하실 말씀 따로 안 하세요? 없으세요? 피해 학생 없어요. A씨는 아는 음악학원 원장 소개로 지난해 3월부터 입시생 B씨를 상대로 불법 과외 교습을 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학교원은 과외 교습을 할 수 없지만 교습은 5달 동안 이어졌고 과외가 끝날 무렵 A씨는 소속 대학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알려줬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의혹은 B 학생이 지난해 9월 음대 입시생 익명 채팅방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됐습니다. 해당 대학이 실기시험 출제곡을 공지하기 전날이었는데 지정곡 작곡가 이름 등을 언급하면서 인맥을 통해 알게 됐다고 자랑한 겁니다. 입시생 사이에 바로 논란이 불거졌고 대학 측이 실기곡을 전면 교체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해당 대학은 경찰에 A 교수 수사를 의뢰했지만 학교 차원의 징계는 없었습니다. 교수님 개인의 비리? 약간 이런 사건이잖아요. 지금 이분은 퇴직하신 상태여서. 경찰은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 환하게 웃는 얼굴로 잘 알려진 상뱅이는 토종 돌고래죠. 멸종 위기종이기도 한데요. 이 그물에 걸려서 폐사하는 상뱅이가 연평균 1,200마리에 달해서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 상뱅이에 대한 연구가 돼 있지 않아서 대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돌고래 사체가 해변에 밀려왔습니다. 몸 길이 2m 남짓한 멸종 위기종인 토종 돌고래, 상뱅입니다. 올해 여수 앞바다에서만 상뱅이 40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양식장 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건데 상뱅이는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 질식하는 겁니다. 2012년부터 5년 동안 그물에 걸려 숨진 상뱅이는 연평균 1,200마리. 정치망이 많이 설치돼 있고 실질적으로 부검을 해보니까 질식사로 판명이 된 부분도. 실제로 해상 양식장 근처에서는 상뱅이가 손쉽게 목격되기도 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상뱅이 탈출구를 설치한 그물도 개발했지만 어민들은 조업에 차질을 빚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먹고 살게 만들어주고 하지 마라 그래야지. 그거는 난 다 안 되죠. 우리가 생계가 그거 달려갖고 있는데 어떻게. 상뱅이가 멸종 위기종이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서식지의 환경이나 생태 습성은 구체적으로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음향 장비를 이용해 상뱅이 서식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뱅이의 폐사를 막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태 조사는 물론 보호 대책마저 늦어지면서 토종 돌고래 상뱅이의 멸종 위기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아람입니다. 철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영등포역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어젯밤에 한강 철교를 지나던 1호선 지하철이 고장나서 2시간 가까이 멈춰섰습니다. 승객 500여 명이 난방도 들어오지 않는 객실에서 추위에 떨었는데 이 사고가 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하 4도의 한파 속에서 지하철이 한강 철교 위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용산역을 출발해 노량진역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한강을 지나던 중 갑자기 멈춘 겁니다. 당시 탑승객 500여 명이 타고 있었는데 객실 난방까지 끊겨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강추위 속 차량 고장이 2시간 가까이 이어지면서 일부 승객은 건강 이상까지 호소했습니다. 그 1시간 반 동안 지금 온몸이 다 얼었어요. 다리가 띵띵 부었는데. 이어진 다른 열차 약 50대도 길게는 50분가량 지연되며 혼잡이 빚어졌던 상황. 퇴근길 지하철을 탔던 승객들은 용산역에서 노량진역까지 평소 3분이면 가는 거리를 2시간이 넘게 걸려서야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하루가 지났지만 코레일 측은 한파로 인한 전기 공급 장치 이상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힐 뿐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탈선이나 고장 등의 철도 사고나 운행 장애는 2018년부터 꾸준히 늘어 지난해 22건, 올해는 10월까지 14건이 발생했습니다.
1974년 개통된 지하철 1호선은 30년 이상 노후 열차가 가장 많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최근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10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렸죠. 오늘 날씨가 맑아지면서 설경이 한눈에 들어왔는데 장관이었습니다. 춘천 의암호 일대는 설국으로 변했고 내장산에는 눈꽃 터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산자락을 따라 은빛 설경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눈꽃이 핀 전나무 숲은 설국으로 변했고 푸른 하늘과 호수가 어우러져 겨울의 운치를 더합니다. 호수 경치도 너무 멋있고요. 또 눈이 와서 그 나무에 눈 쌓이고 산에 눈 쌓이니까 더 새롭고 멋있는 것 같아요. 500m 길이의 내장산 단풍 터널은 하얀 눈이 융단처럼 깔렸고 내장산 사찰 곳곳에도 눈이 소복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겨울 왕국이 여기가 아닐까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순백 그대로를 오랫동안 보고 싶고 보존하고 싶은. 지난 나흘 동안 한파 속에 전국에 10cm 안팎의 눈이 내리면서 초겨울의 설경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눈꽃송이가 막 내린 것처럼 훨씬 더 예쁘고 또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최대 10cm 더 내립니다. 평년 기온보다 최대 10도 낮은 강추위도 다시 찾아와 일요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4도, 부산 영하 5도 등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월요일 오후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이 한화그룹으로 결정됐습니다. 국내외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인데 이 강성노조와 경영진 교체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한화그룹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우조선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하나와 본계약을 체결하며 21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겁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저희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는 체제 하에서는 R&D 투자 확대를 포함한 근본적인 경쟁력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더러 한화는 이번 인수를 통해 육해공으로 연결되는 방산 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수까진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우조선의 재무 상태입니다. 부채 비율이 1200%가 넘고 누적 적자도 1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인수 후에도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입니다. 현 경영진 교체 여부도 관심입니다. 노조까지 나서 박두선 대표 체제 유지를 요구했지만 이번 계약 조건에 등기이사 전원 사임서 제출이 포함됐습니다. 강성노조로 분류되는 대우조선 노조와 한화의 융합 여부도 걸림돌입니다. 한화는 2008년에도 인수를 시도했지만 대우조선 노조의 실사 방해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구성원들과 한화그룹의 구성원들이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을 발굴해내는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14년 만에 재도전으로 대우조선을 품은 한화. 경영 정상화라는 첫 숙제를 받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지회의 민주노총 탈퇴 소식 전해드렸었죠. 이 포스코 지회는 민노총이 회비만 걷어가고 도움은 주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노동부가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탈퇴 신고를 반려하고 있어서 논란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하기로 한 포스코 지회. 포스코가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금속노조는 조합비만 챙기고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탈퇴 찬성률은 69.93%로 높았는데 가결 직후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탈퇴 결정을 축하한다는 글을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포스코 지회의 민노총 탈퇴 신청을 반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전 상정하는 자체가 불법이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노동부는 투표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고 조합원 명부가 제출되지 않아 과반수 출석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습니다. 포스코 지회는 권한을 갖춘 지회장과 수석 부지회장 등이 금속노조에 의해 모두 제명된 상태여서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다는 입장.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포스코 지회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도록 하고 금속노조 탈퇴를 반복적으로 시도한 만큼 정상 참작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70%에 달하는 탈퇴 찬성률에도 노동부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는 바람에 포스코 지회의 민노총 탈퇴가 막힌 만큼 민노총이 지회장 제명을 통해 민노총 탈퇴를 가로막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던 서울의 알짜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잇따라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부는 찬바람이 그만큼 거센 겁니다. 당첨은 됐지만 미계약이 쏟아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당첨자들의 심사도 복잡합니다. 김연아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대표 재건축 단지 둔촌주공입니다. 청약 이전 10만 청약설이 돌 만큼 관심이 뜨거웠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 청약자는 2만여 명. 소형 평형 당첨의 최저 가점은 84점 만점 중 20점에 그칠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았습니다. 주방뷰로 불린 일부 평형의 최저 가점도 35점을 기록했습니다. 또 다른 대여로 꼽히던 서울 장위동 한 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제곱미터형조차 최저 가점이 20점에 불과했습니다. 당첨자들은 착잡하기만 합니다. 솔직히 심정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고 이제 이자 부담 생각하면은 온라인 커뮤니티엔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계약 포기자가 속출해 미계약 물량이 쏟아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80% 전후가 될 것 같아요. 경쟁률을 좀 보고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일부 안 하는 당첨자가 나올 것 같아요. 내년 분양시장을 전망할 시금석이라 불리는 아파트에서 모두 예상을 밑도는 성적이 공개되면서 향후 시장은 더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이제는 IMF에서까지 한국 집값이 폭락할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떨어지는 속도 역시 가파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인데 정부도 이제는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가 된 듯합니다. 이어서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례적으로 한국의 집값 약세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At the start of the COVID-19 pandemic, many housing markets in Asia saw a significant increase in prices. 코로나19 기간에 한국 집값이 급등한 만큼 앞으로 대폭 하락할 수 있다는 게 IMF의 진단입니다. 내년 4분기까지 집값 변동폭이 10%포인트 내려갈 거란 구체적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국내 지표도 차갑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72.1, 3주 연속 역대 최저 수치입니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매수 심리는 오히려 더 가라앉아 백약이 무효인 형국입니다. 점점 증폭되는 집값 경착륙 우려에 정부는 규제를 또 풉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정부는 서울 지역 2주택자에게도 주택담보대출을 4년 만에 허용하고 취득세 중과율 인하와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추가 유예 등을 담은 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연일 오르는 금리 탓에 큰 효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벌써 먼 옛일처럼 생각됩니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우성이고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라며 국민들을 달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 당시에도 통계가 좀 이상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감사원 감사에서 그 의혹의 일부가 드러났습니다. 통계 조작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엄청난 범죄여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물론 이게 다 사실인지 어디까지를 범죄 정황으로 볼 수 있는지 이건 분명치 않다는 전제하에서 물어보죠. 어떤 통계들이 왜곡됐다는 거죠?
네, 감사원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건 집값과 일자리 그리고 소득 관련 통계입니다. 예. 집값 안정,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일자리 창출 모두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던 핵심 국정 과제였죠. 집값은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소득과 일자리는 통계청이 감사 대상입니다. 자, 그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서 통계에 손을 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먼저 2020년 7월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문정부 들어 집값이 11% 정도 올랐다고 했는데요. 이 민간기관 통계와 너무 차이가 나서 당시에도 논란이 크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집값이 덜 오른 지역의 비중을 높이거나 숫자를 임의로 입력하는 등 의도적으로 조작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소득과 일자리 통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요. 네, 2019년 1분기 가계소득 동향을 보면요. 18.2%였던 월 2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비중이 14.8%로 줄었습니다. 조사 방식을 바꾸면서 숫자가 달라진 겁니다. 이 소득 빈부격차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감사원은 또 이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 통계를 부풀린 의혹도 조사 중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미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로 어디까지 조작인지는 좀 더 조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당시 통계청장들도 이미 조사를 받았다고요? 네, 2018년 소득 격차가 최악으로 벌어진 걸로 나오자 문재인 정부는 곧바로 통계청장부터 바꿨습니다. 당시 경질된 황수경 청장은 이임식에서 이 통계가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도록 노력했다는 말을 남겨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감사원은 이 황 전 청장과 후임이었던 강신욱 전 청장을 불러 이 교체 경위를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을 지시했다면 이 통계법에 따라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계청장 교체 문제는 대상이 청와대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경우 이 파장이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국가 통계에 의해서 국가의 경제 정책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잘못된 통계에서 세워진 경제 정책은 옳지가 못하죠. 그러면 틀린 경제 정책을 쓰게 된다고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이제. 예, 야당은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는 모양인데 참 한숨 나오는 일이 하나둘이 아니군요.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남미 페루에서 직전 대통령 탄핵으로 지지자들의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항공 등 교통편이 끊긴 상황인데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도 현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발이 묶였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시위대가 도로에 불을 지르고 무장경찰은 공포탄을 쏘며 진압합니다. 지난 7일 카스티오 페루 대통령 탄핵에 반발하며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시민들의 이동도 제한됐습니다. En algún momento van a tener que levantar ese estado de emergencia y saldremos con fuerza. 시위대는 경찰서, 법원 등을 공격했고 마추픽추의 도시 쿠스코에선 공항과 도로까지 점거했습니다. 항공편이 끊기면서 관광객 3천여 명의 발이 묶였는데 한국인도 80여 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도시 내에서도 이제 시위대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이제 경고를 받아서 상점들은 전부 다 이제 문을 닫고. 시위대를 피해 잠시 문을 연 호텔 식당을 찾거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등산용으로 가져온 비상 식량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관광지가 아니라 빨리 탈출해야 되는 그런 도시로 느끼게 되면서 좀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외교부는 페루 국가 비상사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안전이 확보된 숙소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불상을 만든 천주교 신자로 잘 알려진 최종태 작가가 이 9순의 나이에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작가는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작업이 즐겁다고 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만났습니다. 최종태 작가가 빚은 인체상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괴거나 누워있는 모습이 불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평생을 주요 성당의 성상을 조각했지만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길상사의 관음보살상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언젠가는 관음상을 만들어서 절에다가 세울 것이다 그랬어요. 교회가 파문할 건가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래서 만든 관음상은 3시간 만에 완성됐습니다. 그게 내가 평소에 오랫동안 그것을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가 그림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의 세계에 불교가 들어온 건 30대 시절 관음상을 본 뒤였습니다. 관음이 갖고 있는 그 사랑, 그거하고 초월적인 거, 그 두 가지가 내가 찾던 건데. 그 길로 60년 가까이 가장 진실한 형태의 알맹이만 남기는 극도의 단순함으로 인체를 표현했습니다. 이제 90을 넘긴 나이. 지칠 법도 하지만 아직도 매일 새벽 4시면 일어나 작업장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수가 되니까 이렇게 자유로워지더라고.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것이 별 없어졌어. 고민이 없어지니까 일이 즐거워졌어. TV조선 이루랍니다. Found today. No point of contact. 영국 구청 공무원 존의 업무는 홀로 숨진 주민들의 뒷일을 보살피는 겁니다. 유품을 정리하고 가족 지인들을 찾아내 장례를 치러주죠. 하지만 정작 자신이 숨진 뒤엔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챙겨주었던 영혼들만이 함께 해줄 뿐입니다. 우리도 돌아간 분의 집을 정리하고 청소해주는 유품 정리와 특수 청소 업종이 더는 신기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유품 정리사가 숨진 지 보름 만에 발견된 50대 남자의 반지하 집에서 수첩 하나를 찾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TV에 소개된 맛집 가보기, 친구들에게 연락해 목소리 듣기, 마지막은 시집가는 딸아이 모습 눈에 담기였습니다. 외동딸은 유학 중이어서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타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위해 아버지가 병을 숨겼던 겁니다. 이혼하고 혼자 사는 또 다른 50대 후반 남자는 자식도 있고 연락도 하며 지냈다지만 외로움을 더는 견딜 수 없다는 유서를 남겼습니다. 마주보고 대화하며 온기를 나누던 세대가 이른바 비대면 시대의 스스럼을 견디지 못한 탓일 겁니다. 고독사 예방법을 만든 게 벌써 2년 전인데 이제야 처음으로 정부의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년 사이에 40%나 늘어서 지난해 100명 중 1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10명쯤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중에 열의 6은 5, 60대 장노년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5배 넘게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실직, 사업 실패, 이혼, 사별과 같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가장 많이 노출된 세대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하나둘 겹치면 충격과 좌절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이기도 하고요. 여자보다 혼자 살아가기가 생소하고 버거운 탓도 클 겁니다. 1인 가구가 셋 중 하나에 이를 만큼 가족이 분자처럼 쪼개지고 갈라지는 세태와도 무관치 않습니다. 저 또한 그 나이에 다다르고 보니 그 마음을 어렴풋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인은 외로움이 삶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외로움은 나라님도 구제 못하는 인간의 숙명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국에 이어 일본도 고독, 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해서 외로움을 나라가 구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우리도 이제 고독사를 국가적 과제로 끌어안을 때가 됐습니다. 어두운 골방에 고립된 사람들을 밝은 세상으로 이끄는 일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이웃, 더 나아가서는 국가의 몫인 시대가 됐습니다. 12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고독한 삶, 고독한 죽음이었습니다.
아직은 12월 중순인데 마치 한겨울처럼 춥습니다. 주말에는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고 여기에 폭설 소식까지 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20cm가 넘겠고요. 충남과 호남 지역은 최고 15cm가 쌓이겠습니다. 서울은 눈이 많이 오지는 않겠는데요. 한파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일요일 서울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체감온도는 영하 17도에 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중부와 경북 지역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남부 지역은 대구가 영하 4도, 전주는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쪽으로는 날이 건조한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번지기 쉬운 날씨인 만큼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이 지난 뒤에는 날이 일시적으로 풀리겠고요. 다음 주 중반에는 전국에 또다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12월 16일 금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